안녕하세요. 척추를 치료하는 의사 장수진입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잘 지내셨죠? 우리 강의를 할 때 주제를 정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되도록이면 환자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해야 되는데 환자분들마다 조금씩은 사정이 다르시다 보니까 주제를 정할 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제가 고민 끝에 우리 치료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이후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 병원 유튜브나 이런 채널들 또는 제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세상을 살면서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골든 타임이라는 말도 잘 아실 거고요. 주식이든 투자든 전쟁이든 결혼이든 모두 한 번의 타이밍으로 성패가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상황마다 그 타이밍이라는 것은 누군가에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 누군가에는 가장 나쁜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 척추 치료에도 타이밍이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세상 만사와 동일합니다. 디스크와 협착증의 치료에서 수술도 타이밍이 있고 비수술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타이밍도 있고 반대로 최악의 타이밍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타이밍을 결정하는 기준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낭설이라든지 소문이라든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되도록이면은 우리 객관적인 정보로 그런 기준을 정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이라면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자식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인생의 타이밍을 잘 알던가요? 이게 공부할 때, 쉴 때, 무언가를 선택할 때 또는 그런 언제나 선택하는 순간에는 우리 어른들과는 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지 않던가요? 그죠?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모르고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할 때는 언제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부모들이 속이 타죠. 환자분들이 어떤 또는 보호자분들이 진단명이나 요런 특정 상황이 주어졌을 적에 의학적 상황 또는 다른 모든 상황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환자가 놓치고 있는 것을 잘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반론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저 공부했거든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은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이 좋은 정보는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지 않은 정보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지금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들은 정보 어떤 상황을 가지고 정보를 찾는 것도 상당히 어렵지만 그 찾은 정보를 나한테 정확하고 확실하게 적용하는 것 또한 더 다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결정은 이제 집에서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척추를 진료하는 의사랑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디스크와 협착증 치료의 타이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술을 해야 할 때입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실은 더 중요한 거는 수술을 피해야 할 때도 중요할 거고요. 상황을 살펴야 할 때 또는 상황을 살필 수 있을 때도 중요할 것이고 각각의 치료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런 타이밍을 정하는 것이 정한다기보다는 선택한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혹시나 또 다른 궁금하신 타이밍이 있으면은 강의가 끝나기 전에 말씀을 주시면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놓치면 안 되는 타이밍이죠. 그게 수술을 해야 할 때인데 교과서적으로는 근력 저하, 힘이 떨어지거나 감각 저하, 감각이 떨어질 때는 수술을 강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증이야 어떻게든 참으면 돼요. 비록 내가 느끼는 것이 지옥이라 하더라도요. 어떻게 참을 수 있는데 근력과 감각은 주사나 약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주사라고 하는 것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일종의 마취약을 신경 주위에 집어넣어서 통증을 덜 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긴 한데 문제는 마취약이라는 것이 마취를 시켜버리면 힘이나 감각 또한 함께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약물 같은 경우에도 진통제를 드리는 것이 치료제를 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과 주사는 근력이나 감각이 떨어질 때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문헌에는 보면 중등도 이상의 어느 정도 이상 근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72시간 안에 수술하는 것이 결과가 훨씬 더 좋다고 돼 있답니다. 그래서 특히나 마미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의사를 통해서 그때는 되도록 빨리 응급으로 수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마비를 이야기할 적에 어떤 환자분은 "내가 일어나지 못했어." 또는 "팔을 움직이지 못했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은 마비가 아니세요. 저희가 만나는 마비가 있다고 하는 환자분들의 95%는 마비가 없으세요. 대개는 내가 통증이 있어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해당 움직임을 안 하게 되는 또는 못 하게 되는 것은 아파서 안 하게 되는 거고 아파서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비가 아니고 그냥 심한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비가 있어도 저절로 좋아지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뭐 인터넷이든 어디든 많이 만날 거거든요. 하지만 그런 사람을 저희가 수술하지 않았는데 좋아질 사람인지 또는 수술하지 않았는데 나빠질 사람인지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마비는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그냥 기다릴 수는 없는, 놓치면은 안 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저희 척추를 수술하는 의사들은 최악의 상황을 언제나 가정하고 그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수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아는 사람이 뭐 가깝든 가깝지 않든 물에 빠졌어요. 그 사람이 수영을 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능력을 믿고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능력대로 물에서 잘 빠져나올 수도 있지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잖아요. 물론 수영을 할 줄 모르면 절대로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고요. 근데 그 사람의 능력을 믿고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사고가 날 수 있는데 능력을 제가 믿지 못한다면 빨리 구조해 주는 게 좋잖아요. 저희들은 그런 마음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환자분들이 수술 받지 않더라도 근력이라든지 감각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지만 그 사람이 돌아올지 돌아오지 않을지는 모를 뿐더러 저희가 마비라든지 감각 저하는 저희 척추를 치료하는 의사들에게는 상당히 큰 어떤 후유증이나 그런 부작용을 남길 수 있는 치명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무단횡단을 했지만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난 잘한 거야." 아닙니다. 결과를 가지고 자기의 과정을 잘했다, 못했다로 판단하는 거는 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술하지 않았지만 좋아졌다. 그건 상당히 위험한 결정을 했지만 재수가 좋아서 좋아졌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MRI로 그걸 판단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요 보여드린 영상에서 어떤 분이 수술을 했을까요? 당연히 오른쪽에 보이는 영상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뚜렷하기 때문에 마비가 있을 것이고 수술했을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수술은 왼쪽 분만 수술했고 오른쪽 분은 수술하지는 않았습니다. MRI로는 마비의 가능성을 정확하게 예상하지는 못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는 예상할 수 있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MRI에서는 정말 심한데 증상 또는 마비 같은 건 없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반대로 MRI에서는 심하지는 않은데 증상, 통증이나 마비 같은 게 뚜렷한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MRI와 환자분의 증상 사이의 괴리, 둘 사이에 그 다른 것 때문에 의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의사의 철학에 따라서도 선제적인 조치, 수술을 해야 되나 또는 조금 더 지켜볼까라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도 달라지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근력과 감각에 저하는 대부분의 의사들은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마비와 같은 증상이 뚜렷하지 않거나 환자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척수병증인데요. 지금 영상에 보면은 빨간 화살표의 끝에 보면은 경추 척수의 일부분이 회색이 아니라 흰색으로 밝게 보이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요게 척수병증입니다.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이게 척수병증이에요. 후종인대 고라증으로 인해서 척수병증까지 이제 진행했고 그래서 상하지, 팔다리까지 마비가 왔던 분이신데 후궁 성형술을 시행했고 이렇게 넓혀 드렸습니다. 증상은 완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상은 좋아지셨어요. 척수병증은 적극적으로 수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척수병증은 증상이 비록 지금은 심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심해질 가능성, 지금 증상이 없더라도 결국에는 나타날 가능성, 이미 지금 증상이나 마비가 있다면 앞으로 분명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병이기 때문에 척수병증이 저희가 인지가 되거나 확인이 되면은 좀 적극적으로 수술하는 경향이 많은데 슬프지만 척수병증은 수술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무조건 좋다, 만족스럽다로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어서 수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 분은 조금 더 애매한데 마비는 있었어요.
보면은 4 번과 5번 사이, 5 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탈출, 디스크가 터져서는 이렇게 척수를 강하게 눌러서 MRI에서는 척수병증으로 확실하게 판단되는 부분은 아니었지만 이미 팔다리의 마비가 시작된 분이라서 척수병증으로 판단하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질문은 몇 가지 있는데 좀 이따가 한번 해결할게요. 만약 이 부분을 수술하지 않았다면 기적적으로 증상이 좋아졌을 수는 있겠지만 어 아무래도 지금쯤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심한 분이셨어요. 요렇게 좋아지셨죠. 이분은 더 애매합니다. MRI에서도 척수병증이 뚜렷하진 않고요. 증상도 마비 같은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팔 저림이 조금 있었던 환자분이시거든요. 근데 영상을 보시면은 분명 지금은 척수병증이 아니고 하지만 분명히 척수병증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함이 보였기 때문에 그냥 유압수를 시행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마비와 같은 증상이 있거나 감각 저하가 있거나 척수병증과 같은 상황이 도래했거나 또는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면 수술의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마비가 온 뒤에는 회복될 가능성이 더 낮기 때문입니다. 요분은 정말 재미있는 경우인데 환자분은 다리가 정말 심하게 저리고 힘이 빠져서 MRI를 찍었고요. 제4, 5 요추 쪽에 심한 협착증이 진단됐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을 해서 수술을 이제 준비하는 와중에 경추에 이렇게 척수병증이 확인돼 버린 겁니다. 수술을 경추를 먼저 해야 되는 이유는 척수병증이 일단 너무 뚜렷하고요. 하지 증상마저 경추 척수병증에서 시작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허리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경추 수술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간혹 놓치고 허리 수술하잖아요. 허리 수술할 때 이렇게 환자를 엎어 놓고 수술하게 되는데 마취를 걸어서 엎어 놓고 난 다음에 마취를 깨우면은 경추 척수병증에 의한 어떤 손상이 점점 악화돼서 상하지 마비로 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문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놓치면 안 되는 필수적인 수술이 되는 거죠. 요렇게 후궁 성형술을 진행해서 근데 신기하게도 이분은 허리 수술은 결국엔 하지는 않았어요. 다 좋아졌거든요.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한 달 전까지 3 번이나 연거푸 하셨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리 통증과 하지 저림이 심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자, 왼쪽 영상은 갖고 오신 허리 MRI고요. 제3, 4 요추에 심한 협착증이 진단되었습니다. 마침 증상이 허벅지 앞으로 내려오는 증상이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만 수술하면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수술 전날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이런 MRI가 찍혔어요. 차이점은 MRI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흉추 10 번, 11 번까지 찍게 어떻게 우연히 찍게 됐는데 여기 보면 흉추 10 번과 11번 사이 뒤에서 나오는 황색인대 골화증 때문에 흉추에 척수병증이 발생했고요. 이렇게 되면 또 다시 허리 수술은 뒤로 밀고요. 흉추를 먼저 하는 겁니다. 문헌에는 척수병증과 다른 병증이 진단됐을 적에 척수병증을 먼저 치료하는 경우에 2차 수술, 다른 곳을 결국에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반대로 척수병증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 허리를 먼저 수술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2차 수술로 척수병증까지 수술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흉추만 수술했고요. 마찬가지로 허리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수술의 당위성을 완벽하게 획득할 수는 없지만 심한 통증도 수술에 충분한 이유가 될 수는 있어요. 비록 마비가 없고 감각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극심한 통증으로 잠을 자지 못하거나 일상을 하지 못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정도라면 그냥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강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통증이 심하면 마비가 없어도 삶의 질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마비가 있는 거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분은 제 지인분이신데 통증이 심해 갖고 허리를 펴거나 걷거나 일상 자체를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원래 지인분은 저희가 수술하는 게 조금 힘들거든요. 좀 부담이 돼서. 근데 디스크가 크게 작기도 했지만 실은 요분이 먼저 너무 힘들다고 그냥 수술해 달라고 해서 수술을 먼저 시행했습니다. 결국에는 많이 좋아졌지만 환자분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MRI로 모든 거를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또는 그거를 의사들에게 MRI로 모든 것을 결정해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일반적으로 척수병증이나 그에 준한 상태,
마미 증후군 정도라면 MRI로 판단하고 수술을 진행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게 아닌 단순한 협착증이나 디스크라면은 이럴 때는 증상이나 통증이나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제 한번 질문을 한번 볼게요. 승환 씨님 먼저 보면은 우리가 허리를 숙이면은 편하고 허리를 펴면 아픈데 인터넷에 증상을 찾아보니까 협착증 특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인터넷에 나와 있다고 해서 진실은 아니에요. 40대 초반이 아니라 20대 초반에도 협착증은 올 수는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만 승환 씨님은 협착증일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하게 근육통이실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저희들이 늘 만나는, 물론 확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지 확실하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만나는 환자분들의 거의 대부분, 전부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허리를 숙이면은 편하고 허리를 펴면 아픈데 여기서 말하면 아픈 데의 위치가 허리가 아니고 다리입니다. 허리를 숙이면은 다리가 편하고요. 허리를 펴면 다리가 아프다면 협착증 증상이라고 저도 동의를 해 주겠지만 허리를 숙이면은 허리가 편하고요. 허리를 펴면 허리가 아프대요. 근육통이세요. 협착증은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협착증을 증상으로요 설명할 수는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기침을 많이 하면은 폐암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감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 우리 일상 속에서 기침을 많이 하는 감기 환자가 많을까요? 기침을 많이 하는 폐암 환자가 많을까요? 확률적으로 감기 환자가 월등하게 많아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당연히 폐암일 가능성도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요. 찾아보시는 거는 요렇게 찾아보시는 게 아니라 통증의 위치를 찾아보시는 거고요. 40 초반이 아니라 나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60인데도 디스크 많아요. 40에도 협착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너무 불안하시면은 인터넷 찾지 마시고요. 병원 가셔 갖고요. MRI 찍어 보면은 끝납니다.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민 님은 "협착증은 침 습술이 좋다는데 수술할 때 침을 넣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이제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은 침, 습 여기서 말하는 침은요. 우리가 다른 나라를 침범했다. 누가 우리 집으로 침입했다. 그때 말하는 침, 침범할 침자예요. 침을 넣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하는데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침습적인 수술과 비침습적인 시술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침습, 침을 넣는 건 아니고 수술, 열어서 하는 수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은 오랜만이시죠? 그죠? 제 진료 보다가요. 우는 분들 종종 있으십니다. 그래도 제가 휴지는 드렸던 분 같네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자, 남조완열 님은 세균성 뇌수막염 후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수술을 2번 하셨대요. 근데 조금 달라요. 자, 요거는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세균성 뇌수막염, 뇌를 싸고 있는 막을 뇌수막이라고 하는데 거기 염증이 생겨서 이제 수술하셨나 봐요. 근데 수술을 어디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것 때문에 수술을 머리를 하신 거라면은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 허리를 수술하신 거라면은 수술 과정에서 신경의 자극이 너무 심했거나 또는 이런 뇌수막염이라고 하는 상황 자체가 뇌수막, 요 막을 강하게 자극한데 후유증으로 어떤 유착을 남겨버린다면은 이런 증상이 남을 수는 있습니다. 통증이 줄지 않는다면은 힘드시면은 마약 패치 붙이는 거죠. 약을 드신 걸로 안 되면은 가까운 병원에서 흔히 말하는 이게 척추에다가 주사로 놓는 걸 하죠.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힘드시지만 힘내세요. 허리 진단받은 지 몇 달 됐는데 통증이 왔다 갔다 하신대요. 어디 통증일지가 걱정이긴 한데 그게 제일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디스크 때문에 진단받고 난 다음에 다리 통증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라면은 뭐 실은 이제 뉘앙스가 보면은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옥 같은 통증이라면 못 버티실 거예요. 버틸만 하시다면 타이밍을 놓치는 건 아니세요. 그냥 지내세요. 왜냐하면은 이따가 설명드려야 되겠지만 수술을 진단 이후에 2달 안에 한 사람이 결과가 더 좋대요. 몇 달 되셨으면은 수술한다고 해도 결과가 많이 좋을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지내보시면서 약 드시고 요 뒤에 내용 나오니까 좀 더 들어보세요.
자, 그다음 분 보면은 가끔가다 방사통이 심하게 올까 무서우면 무서운 건 걱정하지 마세요. 무섭다고 해서 우리가 치료하는 건 아니니까 안심하고 주사 맞으면서 지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꽃나리 님은 디스크 다쳐 3년 전에 세면 시술을 했는데 걸레에 넘어 디스크가 2 개가 또 골절되어 입원하고 있으면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죠. 인제 다치는 거는 그러니까 디스크 자체는 다쳐서 오는 거는 맞긴 한데 그래도 좀 지켜보세요. 인제 후회를 하지는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치료할까.'를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은 우리 좀 더 내용을 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술하면 안 될 때입니다. 내용 자체가 보면은 수술해야 될 때는 분명히 놓치면 안 돼요. 근데 두 번째로 들어가는 거는 수술하면 안 될 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는 이럴 때는 피하라는 거지 절대로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환자를 보다 보면은 대표적으로 목 통증이나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수술을 받는 사람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팔, 다리로 내려가는 걸 방사통이라고 하죠. 방사통이 있을 때는 수술하는 분들은 후회를 많이 하진 않지만 그냥 단순히 목이랑 허리가 아플 때 수술하는 사람은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만족을 하지 못해서 또는 후회가 돼서 여기저기 떠돌다가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수술 전에 방사통이 없거나 적었다는 분이에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 목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수술까지 진행하는 분들 많은데 자, 여기서는 골절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협착증이나 디스크 때문에 목이나 허리 통증이 있다고 설명을 들으셨고 수술까지 진행하신 분들은 후회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방사통이 없으면은 수술을 피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제 철학은 되도록이면 목이랑 허리 아픈 사람은 수술하지 말자입니다. 영상의 환자분은 다른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으신 분이세요. 환자는 수술 전에 하지 방사통, 다리 저린 거는 없으셨고요. 허리 통증뿐이셨대요. 그런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수술하기 전에는 없던 다리 통증, 방사통이 생겼고요. 오히려 허리 통증이 심하다고 하세요. 수술 자체를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결과가 안 좋을 뿐인 거죠. 그런데 좀 이분은 수술 자체는 너무 잘 된 건 사실이에요. 수술은 너무 잘 됐는데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혹시나 목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으셔서 수술을 계획하거나 수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이에요. 의사가 아무리 유명하고 잘생기고 말을 잘하고 TV에 나온 명의, 온 동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명의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요. 환자랑 보호자가 수술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없거나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면 이해를 할 수 없다면 수술 받지 마세요.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되돌릴 수 없는 극단적인 조치인데 그거 조치를 또는 그 상황을 도저히 이해는 하지 못하겠는데 일단 수술을 해야 된대. 그런 경우 수술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시거나 다른 의견을 듣기 위해서 다른 병원을 좀 다녀보셔도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환자분들한테는 저한테 수술을 받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히 길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도저히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보이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게 보이면 전 수술 안 하거나 미뤄버립니다. 그게 낫습니다. 수술하면 안 되는 타이밍에 해당하는 건 요 대표적인 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상황을 살펴도 되는, 살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술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인데 여기서부터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차라리 수술해야 되는 경우 의학적인 판단으로 제가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거든요. 수술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요 중간에 있는 분들은 정답도 없고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의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요런 부류의 수술해야 되는 분도 아니시고 피해야 되는 분도 아닌 상황을 살펴야 되는 요런 분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상입니다. 증상이라고 말하는 거는 환자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그런 주관적인 것을 의미하고요. 영상은 객관적인 거죠. 영상이 아무리 심해도요. MRI에서 병이 아무리 심해도요. 증상이 없다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척수병증이 있거나 그에 준한 상황이라면은 증상이 없어도 수술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거를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상이 암만 심해 영상이 아무리 심해도요. 증상이 없으면 수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보셔도 돼요. 그런 경우도 엄청 많아요. 반대로 영상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증상이 아주 심해요. 그러면은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증상이 중요하고 그런데 그럼 증상만 심하면 수술합니까? 그게 아니라 증상에 합당한
영상에 받쳐준다면 수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증상과 영상이 준비됐어요. 그럼 수술 진행할까요? 아닙니다. 이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현실의 상황이에요. 회사 상황이 어떤지, 우리 집안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 아들, 딸 상황이 어떤지 이런 상황을 확인하고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타이밍이에요. 자, 1년 뒤에는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정이에요. 뭐 이민을 간다든지 회사에 상황이 있다든지 아이가 고3이 된다든지 그때부터는 수술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불가항력적인 상황은 우리들이 선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수술은 내가 지금 선택하고 지금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제가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도 그거를 포함하는 거예요. 수술을 지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불확실한 미래를 내가 지금 선택해서 미래를 결정하겠다면은 수술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찾아올 미래가 나의 모든 상황을 선택하게 만드는 그냥 천천히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했을 적에 너무 힘이 없이 어떤 주권의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수술 진행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수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요 분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임신을 앞둔 40을 바라보는 우리 노산의 걱정되는 그런 여자분이셨거든요. 결혼을 했고 아이는 아직 없어서 인공 수정을 통해서 수술을 준비하려고 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디스크가 터졌고요. 그것 때문에 방사통이 아주 심해서 환자분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수술을 진행을 하지 않는다면 임신은 계속 계획하는 대로 진행하셔도 되지만 임신 중에도 통증이 너무 심해서 좀 너무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수술을 시행하게 되면은 수술이라는 상황 또 재발이라는 상황, 수술 중에 들어가는 그런 약물들 때문에 적어도 1년 정도는 수술을 그러니까 임신을 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은 어떻게 했을까? 수술 결정하셨어요. 왜? 내가 지금 빨리 수술하고 빨리 결정을 해서 빨리 임신해서 노산을 막겠다는 계획이 있으셔서 수술 결정하신 거예요. 마비도 없었지만 증상과 상황을 통한 그런 선택이었던 거죠. 이 환자는 어땠을까요? 이분은 체대 입시를 준비하는 고3이었고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체대 입시를 석 달 앞두고 디스크가 이렇게 터져 버린 거예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운동을 할 수도 없었어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입시는 못 치르겠죠. 그럼 내년에 1살 어린 애들이랑 경쟁을 해야 돼. 그것도 어려울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당장 수술하면은 1년 운동 쉬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또 1년 뒤에 후배들이랑 경쟁해야 돼요. 재발할 수 있는 노릇이고요. 그렇다고 그냥 운동을 계속하자니 통증이 심해서 아무것도 못 하겠고. 자,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은 입시를 그냥 준비를 계속해요. 통증이요? 센 진통제, 어떤 주사라든지 또는 먹는 약을 통해서 통증을 강하게 억제를 시켜 놓은 상태에서 열심히 운동해서 입시를 치르고 그다음 날 수술했습니다. 정상적인 건 아니죠. 그 센 진통제를 맞으면서 운동을 계속하는 게 정상적인 건 아닌 건 맞아요. 저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는 최고의 타이밍이었던 거, 최고의 선택이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주사 맞고 계신 분이에요. 4 번, 5번 사이에 오른쪽 추간공으로 디스크가 좀 터져서 허벅지가 너무 아픈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통증이 심해서 수술을 강하게 본인도 하고 싶긴 한데 상황이 이런저런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수술 못 하고 6 개월째 주사를 맞는 중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은 이분은 할 수 없는 상황이래요. 여전히 1 주일에 한 번씩 주사 맞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이 사람의 타임라인에는 수술이라는 선택지는 없는 거죠. 이분은 참 재미있는 분입니다. 외국 여성분이랑 결혼을 앞두고 열흘 앞두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MR 봤더니 이렇게 척수병증이 너무 뚜렷하게 잘 보이죠. 그런데 이미 마비가 시작됐어요. 수술을 하자니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수술을 안 하자니 결혼하고 돌아왔을 때는 마비가 더 심해져서 그런 행복한 신혼생활이 망가질 수 있는 노릇이잖아요.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척수병증이 있고 마비가 있을 때는 유합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권하는 게 맞지만 이분이 이제 결혼하는 곳에서의 결혼은 한 일주일 아니고 한 3일 정도를 2-3일 정도를 그 가족들이랑 축제처럼 좀 이야기도 하고 놀고 춤도 추고 먹기도 하고 이런 축제래요. 그런 결혼식이래요. 그래서 이분은 수술을 할까 말까까지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수술은 할 수밖에 없는 거 본인도 인지하셨고 수술하셨고 저는 요렇게 인공 디스크를 집어넣어서 수술하고 증상은 많이 좋아졌어요. 인제 한 번씩 한국 들어오실 때마다 선물을 가지고 들어오시거든요. 정말 재밌는 분. 이렇게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거고 MRI 하나만으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맞춰 결정하는 거죠. 이게 AI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건데 잘생겼죠. 어떤 분들은 MRI만 보면 답이 딱 나오는 줄 알아요. 그냥 저한테 MRI 한 장 던져주고 정확한 명확한 답을 알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증상도 영상도 상황도 모두 녹여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MRI로 확인하는 것은 결정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 돈을 빌려러 갔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은행에 돈을 빌려러 가서 그냥 탁 앉으면은 당신은 대출금 얼마입니다. 딱 나오던가요? 그냥 옷 입은 거 보고 어떤 집에 삽니까? 그거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연봉이 얼마인지, 빚은 얼마인지, 대출금이 더 있는지, 소득은 얼마인지, 담보는 있는지, 또는 현재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규정은 얼마인지, 이걸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대출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MRI로 결정한다. 그걸 요구하는 환자분도 MRI 하나만으로도 판단하는 의사도 전 둘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좀 질문을 좀 해결해 볼게요. 성미님, 반갑습니다. 디스크 수술은 대학에서 하는 게 잘하는 걸 척추 전문 병원이라 부르죠. 척전에서 하는 게 잘할까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물론 어디가 더 잘한다, 어디가 더 뭐 그런 개념보다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감기. 우리 뭐 어린아이들, 우리들 감기를 치료하는 거 대학에서도 하고요. 동네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감기는 어느 곳에서 더 원활하게 빨리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동네에서 감기 정도는 동네에서 하는 게 훨씬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요. 대학병원에서 잘하는 치료와 동네 병원에서 잘하는 치료는 차이가 있다고 봐요. 대학병원에서는 위험한 수술, 큰 수술 또는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술은 대학병원이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꼴랑 디스크 정도 또는 꼴랑 한두 군데 협착점이 있는 정도는 이런 척추 전문 병원들에서, 그러니까 대학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하는 것도 실은 더 잘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가 더 잘한다기보다는 저는 마음에 드는 의사, 이 사람에게 몸을 맡기는 것이 잘하겠다 싶으면 거기서 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수 님은 앉은 다리를 하고 5분만 지나면 다리 쥐가 난대요. 뭐가 잘못됐을 것 같아요? 비슷하게 설명을 해 볼까요? 제가 밥을 한 그릇 먹는 사람인데요. 3그릇 먹으면 설사가 난대요.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병이 있을까요, 저한테? 아니요. 많이 먹은 게 잘못이에요. 앉은 다리를 하는 게 잘못인 것뿐이에요. 디스크든 협착증이든지 간에 앉은 다리 때문에 그렇게 증상이 되는 건 아니라서 저는 앉은 다리를 안 하시는 게 전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쥐가 나는 거 말이죠. 잘못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자세가 문제일 것 같아요. 꽃나리 님은 그죠. 평소에 협착증 있다고 제가 늘 운동으로만 지내니까 통증도 오고 조심히 다친 게 이유가. 그죠. 이제 디스크 자체는 다친 게 이유가 되는 건 사실인데, 평소에 협착증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이유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협착증 자체는 운동을 많이 해서 생긴 거라 보시면 돼요. 일을 많이 해서 운동을 많이 해서, 이따가도 설명드릴게요. 일이나 운동을 많이 하시면은 우리 몸이 점점 늙어가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좁아지는 걸 협착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디스크가 터졌을 적에 더 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또는 다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후회는 하지 마세요. 자, 우리 내용을 좀 더 볼게요. 자, 이제 지금까지 집중해서 들으셨다면은 궁금해하실 주제들이 있습니다. 아니, 궁금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수술해야 되는 분은 해야 돼요.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수술하지 않는 경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아픈 것뿐이에요. 적어도 마비의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자,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협착증의 같은 경우는 연구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한 3년 정도 지나면 3분의 1은 좋아진대요. 치료 안 해도요. 3분의 1은 유지가 된대요. 치료 안 해도요. 3분의 1은 치료를 하든 안 하든 악화된대요.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과 삶의 의미는 점점 개선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최대한 수술을 늦게 미루는 게 좋을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미뤄도 되는 사람이라면 미루는 게 맞죠. 근데 미루면 안 되는 사람이라면 미루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요. 미룬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연구는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수술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요. 2달 안에 수술하는 게 2달 뒤에 미뤘다가 하는 것보다 훨씬 낫대요. 누적되는 그 2달이라 하더라도요. 누적되는 그 시간 동안에 신경 손상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요 사람 보면은 미룬 사람이에요. 4 번, 5번 사이에 디스크가 터졌어요. 제가 기억상으로는 6월 정도에 MRI를 찍었고요. 터져서 통증이 많이 심했던 분이세요. 그런데 6 개월이 지났더니 디스크가 사라졌어요. 성탄절 좀 전에 MRI를 찍었는데 이렇게 디스크 사라진 거를 제가 찍고 좀 축하한다고 설명드렸는데, 디스크와 협착증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걸 몇 가지 설명드리려고 해요. 일단 디스크는 대부분 갑자기 생긴 병입니다. 신경이 갑자기 디스크가 빵 터지고 나왔기 때문에 미처 적응할 시간이 부족해서 통증이 심한 것뿐이에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디스크가 더 커지지만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이 좁아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증상은 좋아지는 거예요. 물론 디스크 내부에 있는 수분이 흡수되는 탈수 작용으로 인해서 디스크 크기가 좀 작아지고 흡수될 수는 있어요. 그 덕분에 증상이 더 좋아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디스크가 작아지는 현상과 더불어서 적응이라고 하는 어떤 좀 신기한 증상, 신기한 어떤 상황인 거죠. 그 적응 때문에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을 하든 어떤 치료를 받든 치료를 받지 않든 관계없이 시간이 통증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시간이 충분하다면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디스크 이 사람처럼 터져버린 사람들은 점점점 흡수되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통증이 심하겠지만 반대로 디스크가 터지지 않은 사람들은 통증이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디스크가 스스로 작아져서 그럴 가능성은 좀 낮대요. 오로지 적응에만 기대야 될 수 있습니다. 단면도 동일합니다. 6 개월 지났더니 이렇게 흡수되는 겁니다. 증상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협착증은 시간표가 조금 달라요. 오랜 시간 동안 점점점 퇴행성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좁아진 거를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통증의 시작 시점이 이미 희미하고 오래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협착증에서도 적응이라고 하는 이런 신기한 메커니즘이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그게 디스크와의 차이점인데, 디스크는 디스크가 작아질 수 있지만 협착증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오로지 적응에만 기대는 거예요. 협착증으로 인한 증상 생긴 다음에는 어떤 게 일어나느냐? 협착증 생기고 난 다음에도요, 점점 늙어가요. 점점 퇴행성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신경이 살고 있는 집은 점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증상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협착증이 점점 심해지는 그 속도와 신경이 적응하는 속도 사이에, 만약에 협착증이 점점점 빠르게 진행하는 거라면은 적응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협착증이 속도가 느리다면 결국에는 신경이 적응으로 따라잡으면서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설명드린 디스크와 지금 설명드린 협착증, 공통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비수술적인 치료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보존적 치료라고 말하는 이 보존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의 소중한 몸을 보존해 주는 건 사실인데요. 동시에 병도 같이 보존해 주는 거예요.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병을 제거하는 행동인데 비수술이래요. 병을 제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치료라고 하는 단어를 써도 되는지는 저는 공감을 잘 못하겠지만, 어찌 됐건 보존적 치료, 비수술적 치료 전부 다 동일하게요. 병도 여러분의 몸도 동시에 보존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은 마법 같은 치료라는 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은 좋아질 텐데요. 그 시간까지를 이런 치료들로 증상이 더 좋아지는 건 도와주는 치료가 이런 보존적 치료 비수술입니다. 그래서 MRI에서 심한 병이 있다면 결과가 나쁠 가능성을 생각해서 보존적 치료를 하지 않는 게 어떤가라는 거죠. 자, 제일 만만한 건 약입니다. 진통제예요. 약을 먹으면 통증이 좋아집니다. 치료되는 건 아닙니다. 약발이 떨어지면 또 아픕니다. 그럼 왜 할까요? 적응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 신경차단술입니다. 주성분이 마취약이에요. 마취약이 들어가면 당연히 통증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취약, 약발이 떨어지면 다시 아파요. 여기서 말하는 마취약은 치과 치료할 때 마취하잖아요. 바로 그 마취약이에요. 그럼 왜 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텐데 수개월에서 수년 정도, 그때까지만 증상을 도와주는 게 신경차단술입니다. 어디까지나 마취가 핵심이지 디스크를 녹인다든지 넓힌다든지 그런 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신경차단술 또는 신경주사라고 하는 거를 스테로이드 주사 또는 스테로이드랑 동의어처럼 생각하는데 그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신경차단술에 보면은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성분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옵션이지 필수는 아니거든요. 저는 신경차단술을 할 때 스테로이드를 열에 1 명, 2명 정도만 사용하지 다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연구에 따르면은 스테로이드를 2달 내내 사용한 주사를 한 분이죠. 또는 스테로이드를 2달 내내 사용하지 않은 분이랑
2달 정도 지나면 결과가 동일하대요. 장기적인 이익은 없으나 현재 극심한 통증, 극심한 염증에는 도움이 된다는 게 스테로이드예요. 그래서 저는 스테로이드를, 왜냐면은 이미 디스크랑 협착증 몇 달, 제가 뭐 3년 이런 설명드렸잖아요. 이미 장기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세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제가 굳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장기적인 치료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어떤 신경 차단술 주사를요, 1 년에 3 번, 4 번만 맞는대요. 그 이상 하면 안 된대요. 저는 그런 설명을 들으면은 아무래도 그런 설명을 하는 사람 자체가 '신경 차단술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은 병원들마다, 의사들마다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용량, 스테로이드 사용 여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3번 이상은 주사 맞으면 안 된다? 그 사람은 주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준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스테로이드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주치의한테 물어보세요. 말해 줄 겁니다. 그럼 신경 차단술을 언제 맞아야 되느냐? 불편할 때 맞으세요. 안 맞아도 됩니다. 왜요? 아프니까 맞는 거지 그 자체가 치료가 아니거든요. 그냥 덜 아프게 도와주는 것뿐이니까, 불편하면 아프면 맞으시고, 겁나거나 주사 맞는 게 싫어요, 좀 부담스럽다거나 스테로이드가 싫어요, 맞지 마세요. 효과가 있을까요? 몰라요. 맞아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신경차는 효과가 지속될까요? 몰라요. 그것도 맞아 봐야 됩니다. 그럼 다시 언제 맞습니까? 규정상 주사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1 에서 2 주가 지나서 맞는 게 좋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규정을 따라야 되거든요. 겨우 주사하는데 왜 당신은 MRI를 요구합니까?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자, 주사라고 하는 거는,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거는 뾰족한 주사 바늘을 피부를 뚫고 몸을 가로질러서 신경 주위에다가 갖다 놓고 약을 넣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효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안전이에요. 그래서 안전한 곳에 주사를 놔야 되겠죠.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야 돼요. 그게 MRI예요. 둘째, 가장 효과적인 곳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MRI예요. 그래서 MRI를 찍고 주사를 맞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시술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신경성형술, 풍선성형술, 카테터 성형술, 내시경 성형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경 차단술과 성분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위에 그림에서 작은 거 있죠. 노란색으로 된 거. 그게 신경 차단술에 사용하는 주사고요. 그 밑에 길다랗게 된 게 신경 성형술에 사용하는 어떤 도구인데, 약은 비슷한데요. 약물을 더 깊이 많이 넣는 게 신경 성형술이에요. 효과가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효과가 더 클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아픈 것도 동일합니다. 보통 시술 받아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처음에는 좋은데 시간 지나면 다시 아파와. 다시 재발한다." 큰 틀에서는 사실입니다. 왜? 마취약이 들어간 건 동일하기 때문에. 근데 언제 하는 거냐면은 수술을 할 정도긴 한데 수술이 절대로 싫을 때 해볼 수 있어요. 또는 주사를 몇 번 해 봤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수술은 또 싫어요. 그때 시술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술이 정답이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선택이라는 거예요. 또 많은 분들이 믿는, 신봉하는, 종교보다 더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이나 재활이라는 것들이에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수술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요, 병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수술하지 않고서는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작게 만들거나 협착증을 제거해서 신경이 사는 곳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요. 그 어떤 시술로도, 그 어떤 약으로, 그 어떤 운동으로도요. 적응 기억하시죠? 시간이 지나면은 신경이 적응해서 좋아진다니까요. 근데 그때까지를 약으로, 주사로, 또는 운동 등으로 증상을 개선시키고, 더욱이 운동은 기능도 유지시켜 주고 기능도 향상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운동은 큰 좋은 도구, 좋은 치료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운동으로 디스크가 사라졌다, 운동으로 협착증이 사라졌다, 그런 것은 아니고, 운동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흘렀고 신경이 적응했고 기능이 좋아지면서 증상이 좋아졌다로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치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아주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겠지만, 꼭 실험해 보세요. 운동 한 3 번, 한 3일 정도 하고 MRI 찍어 보세요. 실제로 사라졌는지. 또는 운동하지 말고 석 달, 아까 전에 6 개월 정도 지나서 디스크 사라진 분 있죠. 그분 운동 안 했어요. 그냥 놀았어요. 가정주부였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운동 안 해도 흡수됩니다. 결국 이런 비수술 치료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은 바로 증상이거든요. 이미 다 잊으셨겠지만 수술해야 되는 경우 있죠. 마비, 근력 저하, 감각 저하, 척수병증. 그럴 때는 이런 비수술적 치료 절대로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증상이나 영상에서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를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주사로 되겠다 싶어서 약으로 되겠다 싶어서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해결되지 않아 수술까지 가는 사람 종종 있거든요.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수술을 해야 되는 타이밍을 잘 잡고요. 수술하지 말아야 하는 타이밍도 잘 잡고 그 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그 적절함을 잡는 거예요. 의학적 판단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그 선택을 본인이나 느낌이나 증상 뭐 그런 걸로 할 수 있지만 척추를 수술하는 의사, 왜냐하면 저희 수술하는 의사들은 척추하는 수술까지도 선택지에 두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술까지 하는 의사의 조언이 저는 제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강의를 듣고 보니까 척수병증이 있고 마비가 있으면은 덥석 수술하실 것 같죠? 본인들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니까 수술하실 것 같죠? 아니요.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MRI를 CT에 구워서 9천을 떠도는 거예요. 제가 진료를 보는 분들 중에 보면은 제가 좀 감정을 실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설명을 정말 크게 합니다. 길게 합니다. 그래도 복사해 가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럼 가장 위험한 환자는 어떤 환자일까요? MRI 심한 사람, 통증이 심한 사람, 의사 말을 안 듣고 고집된 사람, 마비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선택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한 사람을 두고 어떤 사람은 이런 치료, 어떤 의사는 저런 치료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본인이 듣고 싶은 설명만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치료가 힘들어요. 가장 올바른 의사 의견을 따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늘 긴 시간을 저와 함께 했는데 질문을 한 번에 마지막에 한 번 더 할게요. 긴 시간을 저랑 했는데 혹시나 수술을 결정해라.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좀 조심스럽거든요. 수술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은 제발 하세요. 고민하지 말고. 공부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그리고 수술할 필요가 없는 사람, 하면 안 되는 사람 제발 수술하지 마세요. 허리 아픈 사람, 목 아픈 사람 수술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되면 수술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되고요. 의사보다는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 어떤 치료, 뭐 나았다는 일반인 후기를 들고 잘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것보다는 되도록이면은 척추를 치료하는 사람. 근데 좋은 의사는 있잖아요. 유명한 의사, 말 잘하는 의사, TV에 몇 번씩 나온 그런 의사가 아니고 수술이 꼭 필요한 사람한테 좀 강하게 설명하고 못되게 이야기하는 한이 있더라도요. 수술을 권하고 뭐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요. 수술을 강하게 권해 주는 의사가 저는 좋은 의사라 생각해요. 수술하지 말아야 되는 환자라면은 환자가 수술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고 집으로 돌려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옳은 의사가 배웠고 어떤 사람들은 수술하러 왔는데 제가 "하지 마라. 가라."고 하면은 막 되게 투덜거리면서 가는 분도 되게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가 좀 마음이 더 후련해요. 좋은 의사는 마음씨 좋고 착한 의사, 당신이 원하는 말을 해 주는 의사가 절대로 아니고요. 실력 있는 의사는 그냥 할 수 있는 말, 해야 되는 말들 타이밍을 잘 잡아 주는 의사가 저는 가장 좋은 의사, 유능한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질문을 좀 볼게요. 20 세부터 간헐적 파행이 있었대요. 근데 저는 요런 분들 말씀을 듣게 되면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뭐 모르시겠죠? 본인이 생각하는 그 간헐적 파행이 옳았느냐부터 제발 보세요. 간헐적 파행이 무엇인지 또는 그 간헐적 파행이 내가 공부한 인터넷에서 나온 그 증상이랑 나랑 일치했구나라고 판단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트루님이 생각하는 간헐적 파행 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30 세시고요. MRI를 가지고 디스크 진단받았대요. 디스크는 간헐적 파행을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스테로이드 주사로 소용없었대요. 무엇이 소용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쁜 자세로 공부한 다음 날 간헐적 파행이 있었다. 자세 교정 후 증상이 없었다. 자, 트루님은요, 간헐적 파행은 없으셨어요. 그냥 어떤 증상이 있었고 본인은 그게 간헐적 파행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세, 요렇게 설명하는 게 제가 어떤 환자분들은 요런 걸 제가 강하게 설명한다고 생각해서 저를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자, 겨우 꼴랑 자세 교정 따위로 증상이 없었대요. 그런 분들은 신경 증상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자세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경 증상은 없으셨을 테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디스크 진단 받으셨대요. 진단 받았다는 것과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증상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MRI는 제발 잊으세요. 아시겠죠? 자, 허리가 안 좋으면은 고관절 주위도 아플 수 있습니다. 디스크마다 협착증마다
괴롭히는 신경이 달라요. 어떤 디스크는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있는 디스크는 어떤 신경을 괴롭히고요. 어떤 협착증은 어떤 신경을 괴롭혀요. 그 괴롭힘을 당하는 신경 번호에 따라서 고관절 주위가 아플 수 있습니다. 자, 소라 님은 4-5번 협착증이시고요. 고주파 시술을 하셨는데 자, 요거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는 고주파 시술은 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 효과도 없을 뿐더러 특히나 허리에는 하는 게 좋지 않다는 연구라든지 그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진 않습니다. 고주파 시술하고 난 다음에 감각이 둔해지셨으면은 어쩌면 그 과정에서 그 고주파라는 거는 전기 또는 열을 통해서 디스크 자체를 부피를 줄어들게 하는 치료인데요. 그것 때문에 신경 손상이 조금 있었을 수는 있어요. 저는 확실하진 않지만 그거는 시술을 한 사람만 알 거예요. 심한 저림은 없어졌지만 통증이 있는 거는 자, 고주파 시술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시술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병을 제거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있고요. 또는 그 과정에서 병이 더 심해졌거나 신경 손상이 있으면은 감각은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투루님 질문 다시 볼까요? 젊은 나이에 디스크 생긴 환자가 좀 더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디스크가 아닐 가능성이 있고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디스크가 아닐 가능성부터 꼭 생각하세요. 더 주의해야 할 사항은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운동 같은 거, 충격을 주는 운동이라든지 허리를 숙이는 운동 같은 거 피하시고요. 특별한 자세 같은 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자세요. 젊잖아요. 30대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지만 허리를 숙이는 거, 큰 충격 가하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러브님은 보자. 전문해 주시는데 대학병원에 왜 내시경 수술 안 하고 요거는요. 실은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설명드리기 좀 애매하긴 한데요. 내시경 수술은요. 잘 보시면은 주로 나이가 젊은 사람 위주로 많이 합니다. 대학병원에 있는 유명한 분들은 대개는 나이가 좀 많으시잖아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는 조금 더딜 수도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내시경 수술은요. 큰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은 병을 치료하는 경향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시경 수술은 척추 전문 병원들이 하는 이유는 비록 좀 비교적 작은 어떤 수술이기 때문에 내시경을 하는 거고 대학에서는 큰 병은 내시경을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은 대개는 큰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시경 수술을 안 하는 버릇이 됐고 실은 작은 수술을 그러니까 작은 병을 큰 수술로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큰 수술을 이제 큰 병을 작은 수술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 마디 정도의 어떤 수술,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라든지 뭐 이런 내시경 수술로 요즘에 유압술도 다 하거든요. 또는 한두 마디 정도까지는 내시경으로 대학보다는 척추 전문 병원에서 좀 간단하게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은 가 보시면 대기도 많고요. 자칫 치료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어서 되도록이면 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좀 오늘 말씀을 되게 많이 나눠 드렸는데 처음에는 제가 준비하는 것보다 좀 시간이 좀 모자라서 말이 좀 빨라지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치료를 받는 것은 좋은 치료라기보다는 좋은 의사보다는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지 마시고 제발 의사들이랑 잘 상의해서 굳이 저희 병원보다는 가까운 데 좋은 병원 많을 테니까 치료를 타이밍 놓치지 말고 치료 잘 받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그런 채널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답은 꼭 해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오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비 온 뒤 강의 들으시고 더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